자, 2022년 공무원 구급 행정학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기존의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 잘 출제되지 않던 영역들이 몇 개 좀 나와서 꽤 난이도가 이제 상승해서요. 고득점을 좀 하기가 어렵게 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중기재정계획 5년수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는 재정운영계획인데, 물론 이제 중앙정부의 경우는 기존의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있었고 국가재정 운영계획으로 변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자, 5년 이상의 연동계획이었고요. 또 여기에서 표현하는 거는 기존의 그 중기재정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간별로 봤을 때 재정계획에서의 단기, 중기, 장기적 차원을 봤을 때 그 중기적 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설명을 보면 옳고요. 자, 이번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 운영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이다. 즉 예산안 첨부 서류는 아니고요. 따로따로 제출해야 됩니다. 예산안 따로, 국가재정 운영계획, 회계연도 개시 120일까지 제출해야 되고 5년 단위의 연동계획으로 되어 있죠. 자, 국가재정 운영계획은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다. 자, 국가재정 운영계획은 기획재정부에서 수립 확정해가지고 국회에 그냥 제출하는 겁니다. 국회가 심의 의결하고 확정하고 이런 예산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틀렸고요. 또 국가재정 운영계획은 중장기 국가비전 정책 우선순위 고려해서 중적 시각을 반영하고 또 각 연도별 즉 단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틀로서 작용하죠. 중적 시각을 고려해서 각 연도별 예산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번 질문은 예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올해 2022년 국회 8급 문제에서 이 질문이 등장했었습니다. 자, 국가재정 운영계획과 예산안을 함께 심의하여 확정한다. 동일한 질문이 이미 있긴 있었죠. 이 문제를 풀어봤더니 이 문제 답 고르는 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자, 3번이 답이었고요. 1번은. 자, 2번 전략계획. 자, 이게 아주 오래전에 지방에서 따로 출제할 때 한번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전략계획이라는 내용이 딱 명확하게 확정된 이론으로서 있기보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요. 문제에서는 잘 출제는 안 되고, 전략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SW 모티 분석은 몇 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공무원 문제에서는. 그래서 전략기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건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체계적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을 만들고 운영해가는 과정, 옳고요. 네, 상대적으로 정치 및 경제 등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융성이 높다. 자, 어느 정도의 예측 능력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불확성 상황에서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또, 자, 완벽한 합리성을 기하기 어려운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현실적 상황에서도 전략계획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고요. 또 정책 결정에 비해 외방경이 개방되지 않고 정부의 역할이 관계되는 편이다. 물론 이제 내 외부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강조하긴 하지만 정책 결정에 비하면은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과정이 요구되다 보니까 외부 환경의 개방이라든가 전문가의 역할 강조, 그래서 외부 환경이 개방되지 못하고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편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특징에 해당이 되고요. 또 환경에 대한 체계적 분석, 조직 진단을 통해 실행 가능한 설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바로 이제 SWOT 분석이죠. 자, 조직 자원의 진단, 조직 역량이죠.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또 환경에 대한 체계적 분석, 그게 기회와 요인을 분석해서 4가지 수단을 고려해보는 것이죠. 자, 이 전략적 계획 과정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거 공무원 7급 문제에서는 요거 가지고 출제가 또 하나 됐죠. 올해. 그래서 여기서 방향 전환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 방향 전환 전략은 약점이 있을 때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 쪽으로 방향을 높이는, 자, W5 전략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죠. 7급에서는 이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2번이 답이 됐고, 자, 3번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합리 모형, 합리적 경쟁이고, 또 정책 과정의 역동성, 즉 다양한 정치적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죠. 자, 만족 모형, 조직 차원의 합리성과 정책 결정자 개인 차원의 합리성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 즉 조직 차원의 합리성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 수단을 선택해야 되지만 현실에서 개인 차원에서는 합리성의 제약이 존재하다 보니까, 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고 만다라는 차원이죠. 그래서 옳고요. 또 점정 모형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타협이나 조정 과정 강조. 자, 최종 모형은 합리 모형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 만족 모형과 점정 모형의 강점을 취하고자 한다. 자, 최종 모형에서 비판했던 점정 모형을 더 크게 비판하긴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진 모형 두 모형에 다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양쪽에서의 강점을 모두 취하려고 했습니다.
특히나 합리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얘네들 강점 취하기보다는 초합리성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합리모형을 활용한 양적 분석에 의한 경쟁함수를 고려한 판단을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부족하거나 또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든가 과거에 전혀 선례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초합리성, 영감이나 직감 이런 걸 활용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적절하게 하려면 물론 합리모형과 점진모형의 한계 자체를 지적하면서 양자 측면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종 모형이 지적했고 또 합리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걸 쓰는 게 아니라 초합리성을 활용할 걸 주장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내용이 되죠. 자, 4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원인이나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행정개혁 담당 조직의 중복성이나 가시성. 개혁 담당 기관이나 조직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한 기관이 제대로 개혁 기능을 소홀히 할 때 다른 기관이 보완함으로써 개혁의 안정적 추진에는 도움이 되긴 합니다. 물론 이제 담당 조직이 여러 개 있으면 혼잡을 초래할 수는 있죠. 중복에 따른. 자, 그런 문제는 초래하지만 저항 자체가 나타나는 원인은 아니죠. 그래서 저항의 원인들로는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고요. 해설에도 들어가 있듯이 심리적 요인도 있겠고 또 법 개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내용 자체의 어려움, 개혁 내용 자체 이런 것들이 저항 원인이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5번 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비판으로 오는 거. 자, 정책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정책을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정책 환경이냐? 정치 체제냐? 즉 사회 경제적 요인이냐? 정치적 요인이냐에 관한 것이고 즉 정책을 좌우하는 변수가 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종속 변수로 봅니다. 정책 결정 요인은. 자, 1번의 정치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정책에 누가 영향을 미치느냐에 초점을 두긴 하는데 자, 이 정책 결정 요인론에서 나오는 관계들은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요 정책의 독립 변수성은 설명이 안 됩니다. 환경이나 이게 경제적 환경. 그래서 경제적 요인입니다. 이카나미카. 이거는 정치 체제라든가 이런 정치 요인, political, 정치 요인, 경제 요인 할 때 정책이 환경이나 정치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설명되지 않죠. 정책 결정 요인론에서는. 그리고 정치 체제가 이런 경제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는 나오고요. 또 경제 요인이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쳐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설명 요소 중에 하나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 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정치 체제의 독립 변수로서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요. 또 정책의 매개 경로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기의 정치학자들의 주장은 매개 경로적 역할이었는데 그 뒤의 주장들이 이제 그걸 부정을 하기 때문에 매개 경로적 역할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 여지는 정량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즉 정치적 변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사회경제적 요인은 국민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량을 용이하기 때문에 모형에 다 반영이 됐지만 정치적 요인 같은 경우 정치적 분위기나 규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량하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모형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적 요인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정량적 변수는 포함이 됐겠죠. 뭐가? 정성적 변수, 질적, 주관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조작화, 개량화 곤란한 정성적 변수, 질적, 주관적 변수가 정치 체제적 요인에는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 질적 변수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또 정치 체제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이게 이제 지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옳은 내용이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우리나라의 자치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헌법에 나온 내용이고요. 또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에 관한 거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형벌의 성격을 가진 벌칙을 제정할 수 없다.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제정 가능하고요. 벌칙은 두 종류가 있겠죠. 형벌인 거 있고 형벌 아닌 벌칙이 있습니다. 형벌 아닌 벌칙에 과태료라든가 즉 행정질서벌이 주거나 그리고 과징금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제재금처럼. 하지만 형벌로서의 벌칙도 있을 수는 있죠. 즉 형법상에 규정된 벌이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역, 금고, 구류, 과료, 벌금, 몰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금지한 건 아니죠. 즉 벌칙이라고 한 이유가 형벌도 포함하기 때문이고요. 대신 자, 위임위법 원칙상 형벌에 관한 위임의 경우에는 개별 구체적 위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죄 구성 요건에 관한 대강과 그리고 자, 그 형량일수의 상한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로 설정해서 위임하는 한 자, 가능하다 이거죠. 위임이. 그래서 자, 벌칙도 법률에 위임이 있으면 제정 가능하고 형벌이 아닌 벌칙뿐만 아니라 형벌인 벌칙도 개별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걸 위임하는 규정이 들어있죠. 그래서 조례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가지 행정형벌은 안 되는 거죠. 아예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죠. 야, 이거는 2번.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개별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은, 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있으면 형벌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자치법권에 근거한 자치법규, 조례, 규칙, 원래는 두 개죠. 근데 이제, 너개국은 교육규칙이 포함되는 거니까 규칙 일종으로서. 자, 조례는 지방의 의결 필요하지만 규칙은 지방의 의결이 필요 없다. 자, 규칙 제정권자는 일반적인 규칙은 자치단체장. 또 교육학예에 대한 규칙은 교육감이 제정을 하고 지방의 의견은 따를 필요가 없죠. 2번이 답이 됐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규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례 가능한 법령의 범위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법률 우위 원칙이고요. 자, 이건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이죠. 그래서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별 구체적 위임만 있으면 형벌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형법상 형벌이 아닌 과태료 과징금뿐만 아니라 형법상 형벌에 해당되는 거 이것도 규정은 가능하다 이거죠. 대신 개별 구체적 위임, 범죄 구성 요건의 대강과 형벌의 종류 상한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규칙 제정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위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예전에 위임이 필요했었는데 규칙 제정 이제는 위임이 필요 없죠. 법령이나 조례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자, 예전 규정처럼 여기 위임이 필요하다고 나와버리면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주의하시고 여기에서는 2번이 답이 됐고요. 자, 7번 우리나라 주민참여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 그래서 주민소송 같은 경우는 지방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감사를 거친 경우에는 주민소송을 자치단체장을 필요로 해서 관할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주민소환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할 수 없죠.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됐고. 자,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제한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과거 규정이고요. 올해부터는 변화가 되어서 자, 주민조례 발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주민들이 직접 조례 개폐 이런 청구를 지방의회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주민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 그래서 종전에는 편성이었지만 등자가 붙음으로써 집행이나 평가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죠. 대신 지방의회 의결, 심의 의결 상황에는 참여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것도 옳은 표현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8번 정책 유형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구성정책 가치 변화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치 변동성이 제일 큰 거는 재분배정책이죠. 누군가 가졌던 거 뜯어다가 딴 사람 보태주니까. 구성정책은 이제 정부조직 편성이라든가 선거구제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권리 분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치 변동성이 제일 적죠. 또 대내적으로 게임의 규칙이다 했는데 각 통치 기관들 간의 행위 규칙을 정해놓은 거죠. 자, 어떤 정부기관은 이러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의 관계가 어떻다는 걸 규정해주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 될 거야. 자, 규제정책은 공권력 활용을 통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제약, 또 수능 확보,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또 분배정책은 나눠기시 다툼. 자, 나눠기시 다툼과 폭별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에 더 많은 이런 분배정책적 사업들이 이루어지게끔 하려는 상임위원들의 노력이라고 설명이 되는 것이죠, 원래는. 자, 그리고 분배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되고요. 자, 추출정책, 정부와 집단 간의 재산, 소득, 권리 등의 배정을 변동시켜 그들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정책이다. 자, 자원 획득이라는 부분이 추출정책이긴 하지만 요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집단 간의 재산, 소득, 권리의 배정을 변동시키는 건 재분배정책이고 추출정책은 정부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획득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가 돼야 되겠죠. 4번이 틀린 내용이 됐고요.
자, 9번 우리나라 15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15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공무원의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경력에는 포함됩니다. 경력에는. 자, 승진, 소요, 최저 연수라든가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은 포함이 됩니다. 자, 하지만 휴직기간, 즉 15기간 중 휴직했다든가 직외제 당했다든가 징계당해서 정직이나 감봉처벌을 받았다. 요런 기간은 15유년기간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월 감봉받았다 그러면 2개월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15기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되지 않지만 승진소요 최저연수라든가 경력평정 대상 기간은 포함이 됩니다. 자, 2번 15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15기간 동안에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옳은 내용입니다. 자, 아직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위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직위에 부하는 처분, 자, 직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작년 문제, 7급 문제, 공무원 7급 문제 한번 나왔다는 거죠. 15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년 동안에 직위를 맡을 수 있다. 똑같은 지문이죠. 그래서 이미 이걸 풀어봤다면 이것도 맞출 수는 있었고요. 또 15기간 직권 면직 때문에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이건 없습니다. 자, 징계에 의한 해임이면 3년, 파면이면 5년. 요런 규정은 있죠. 기타 이제 다른 뭐 형법사상의 범죄에 관련된 기관들이 있지만 요건 규정이 없죠. 자, 15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처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이게 교수들 책에 잘못 쓰여진 책들이 있습니다. 얘가 정식 공무원이 아니니까 소청심사가 안 되겠지 해가지고 교수들 책에는 소청심사가 제한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써진 책들이 있지만 소청심사위원회 측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Q&A에 자주 하는 질문 15기간 동안에도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됩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15기간 동안에 직권면직 당해가지고 소청심사 청구해서 심사받았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할 수 없다 해버리니까 쓰였죠. 실제 사례도 있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15기간 동안에도 징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법한 징계를 당했으면 굳이 수단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청심사는 가능합니다. 즉 정규 공무원은 아니긴 하지만 15기간 동안에도 징계처분이라든가 부당한 인사당 불이익 조치를 당하면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내용이 됐고요. 자, 10번 공직 동기론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민간부문 종사자와 차별하다는 공공군의 종사자의 가치체계.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동기부여 말할 때는 경제였고 사회였고 자아실현였고 뭐 이딴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거 말고 민간의 근로자와 달리 공공부문의 근로자는 특이한 동기부여 체계가 있더라. 그래서 공공부문에서의 근로자는 공익을 위한 희생이나 헌신, 봉사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봉사의식, 공공문제에 관심, 공공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큰 가치부여, 자, 이런 이제 공직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페리어 바이저 이 양반들이 시공서비스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자, 공직 동기 차원을 세 개로 나누죠. 합리, 규범, 정책 차원. 물론 이제 이 각 차원별로의 의미도 다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80년대 이후 급격히 확산된 신공관리와 외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를 재차 강조한다.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자, 민간 부분 종사처럼 얘네들 성과급 주고 해가지고 유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끔 만들고, 자, 이런 식의 과정보다는 이런 공직 봉사 동기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직 임하도록 유도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기존의 문제에서도 한번 나왔죠. 지금 다 이거 한 두어 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제 3번 지문 보면 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에서 내재적 요인보다 외적 요인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이게 쓰였죠. 내재적인 요인이죠. 내재적으로 봉사나 헌신에 관한 욕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내용 틀린 내용이고 예전에도 기출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실방 배버의 과효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합리성을 조직에 적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그래서 관료제라는 건 수단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능력성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실적을 인사행정 기존으로 채택하는 실적비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채용에 쓰는 전문적 기술을 가졌느냐 여부 가지고 채용을 하니까 실적, 능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채용을 합니다. 대신 보수는 성과급이 아니라는 점을 좀 주의를 하라 이겁니다. 보수는 주로 연공급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절차나 방법을 문서 등 형태, 그래서 문서주의이고요. 또 4번 관리의 구성하는 조직 전반의 일반적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전문화가 되어 있고 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또 계층제의 관계에 있어서 상관에게
자기 업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 자, 내 권한 의무도 아닌데 여기에 대한 책임질 필요는 없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또 유사 문제가 나온 전력이 있습니다. 1번 질문 한번 보시면 계층지에서 근무하는 관료는 봉사 대상에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국민에게 책임지는 게 아니죠. 대외적 차원에서 폐쇄성이 있다 보니까 고객 중심 행정 같은 것이 고려가 안 되죠. 그래서 상관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자기의 맡은 부과된 업무에 대한 책임이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업무라든가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있다는 거는 특징이 아니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자, 10번 정치행정 이원론과 관련된 설명을 가장 원치 하는 거, 자, 이건 행정관리론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정치행정 이원론 하게 되면, 자, 행정을 공급사업소 효율적인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비권력적 관리 현상. 자, 권력 현상으로서의 내용은, 자, 그거는 정치이고요. 비권력적인 관리 현상이다. 이게 이제 행정이라고 봤던 거죠. 여건지 극복, 그리고 미국 펜들턴법의 제정 펜터법 같은 경우도 여건지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또 시정 능력 규제에 의한 공채 시험에 의한 선발이라든가 이런 걸 규정하죠. 그래서 점성이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고, 이게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관리론 성립에 영향을 미치죠. 자,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관점을 지적한다. 자,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 즉 정치로부터 분리시키는 건 맞긴 하겠지만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다. 갑자기 행태주의적 관점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는 일단 틀립니다. 이건 구조를 강조하고 이거는 인간 행태에다 초점을 두는 연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까지는 옳다 하더라도 물론 이걸 행정관리론으로 봐도 틀리죠. 행정관리론은 자,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은 맞지만 행태주의적 관점이라는 건 아직 출현하기도 전이죠. 행정관리론 시기에는.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고, 또 행정국가에 등장하는 행정 능lực, 정성이 강조되면서 행정개혁 등이 전개되었다. 자, 이 행정국가에 등장한 19세기 말 산업화 더불어서 등장하는 행정국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진전이 되면서 도시 문제가 증가되고 그런 문제를 정치인에 의한 해결이 곤란하게 되면서 자, 비능률성, 비전문성에서 낭비의 문제를 초래하면서 그 행정개혁운동, 이게 진보주의 개혁운동이었고 거기에 앞장섰던 윌슨이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제 행정을 시작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13번. 공익에 대한 과정설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공익은 인식 가능한 행동 결정에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두 가지를 같이 혼합시켜서 이렇게 써버렸는데, 자, 인식 가능한 실체로서 공익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실체적 규범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행동 결정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래서 공익이라는 건 실체를 띠고 있고 규범적 기준으로서 작용하는 거, 공익의 실체설의 내용이죠. 1번은 과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2번 공익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되면서 얻어진 결과다. 그래서 이 과정이라는 것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이 조정, 타협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걸 강조되는 거죠. 또 공익 개념 하나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 타협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 가변성 이런 걸 지니고요. 자, 공무원의 행동을 경쟁 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이익을 돕는 조정자 역할로 이해한다. 그래서 공무원이, 즉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설정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공익이 이런 합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체들이 주장하는 행정이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상징적 수식어, 꾸며놓은 거, 이렇게 본다는 거죠. 즉 자기들의 어떤 규범적 가치라든가 이걸 존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놓은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은 실체설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15번 공무원 부패 방지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되는 거. 물론 이런 것도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투명성이 가장 직접적이죠. 야,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데도 있죠. 걔네들이 이제 부패 지수 같은 거 조사해서 발표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정부 활동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되었을 때 이런 부패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제일 관련이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고요. 자, 15번 정부 간 관계 모형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라이트의 내용 분리 중첩 포함. 자, 서로의 분리 독립되어 있고, 이거는 종속관계고, 이건 상호우존형을 포함형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지금 이게 종속형이죠. 이게
요게 독립, 요게 종속, 요게 상호우존 이렇게 되는 거죠. 포함형은 이제 계층관계에서의 종속 형태로 존재하는 걸 말하니까. 세 개 분리한 거 바꿔요. 그리피스, 원문에는 그린피스 이렇게 써놨는데 그리피스가 맞죠. 자, 그리피스는 자, 영국 중앙지방 간의 관계, 기숙사의 지주와 소작권 관리하는 마름 관계다. 지주 마름 모형, 소작인 모형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그리피스가 아니라 챈들러가 주장한 모형입니다. 챈들러. 그래서 여기에서도 종속관계인 대리, 독립관계 동반제요. 또 상호우존형이 있고 이거는 자 종속적 측면도 있고 자율적 측면도 이중적인 측면입니다. 종속되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주 마름이라 한 이유도 일반적인 하인들하고 다르게 얘는 좀 하인들의 왕초죠. 어느 정도 자율성도 있고 대신 종속관계도 있고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자, 3번 로데스.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학자는 로즈라고 읽죠. 로즈를 일반적으로 쓰는데 자, 로즈는 영국의 수직적인 중앙지방관계, 그래서 권력 의존 모형이라는 걸 제시하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서로 자원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상호 의존하게 돼 있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무라마스 일본 학자이고요. 수익적 행정통제모형, 이게 종속관계, 수평적 정직행정모형, 이게 독립관계 차원으로서 설명이 되죠. 그래서 학자별 정보는 관계 모형을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피스 같은 경우는 자유방위명, 규제형, 장량 이렇게 나눴던 것이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무리하게 막 얘네들까지 다 출제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라이트나 엘콕의 모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또 로즈의 권력 의존 모형은 반드시 알아두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제 유형 분류할 때 이런 식으로 분류되더라 라는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16번 시민단체 해석에 대한 관점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이제 초창기에 이론서들이 막 들어갔다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다 빼버렸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또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라 해서 어떤 논문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결사치 민주주의, 공동체주의, 다원주의, 사회적 원단. 그래서 다른 설명은 이 내용이 비슷했을 때 옳은 내용이 되고 3번에 있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절충한 입장, 이건 다원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공동체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개인의 자원봉사 정신,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고려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주의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 두 가지 측면을, 개인의 자유하고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을 다 절충한 입장으로 보죠. 그래서 3번은 다원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의 입장이 되고요. 자, 7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잘 안 다루던 것이죠. 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별로 뭐 주민자치를 위한 기구로서의 큰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더 실질적인 주민자치 성격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구로서 여기 위원들도 읍면동장이 위촉을 했습니다. 또 법적 근거도 따로 없었고요. 그냥 조례로서 설치하게끔 돼 있었죠. 그래서 단순한 자문 역할하고요. 주민센터라는 것이 이제 그때 자치센터가 출범하면서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수강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법관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요. 물론 이제 당시에는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법률이 아니라 다른 법률 명칭이긴 했죠. 나중에 이제 이 법률 명칭으로 변화가 됐고. 자, 이 법률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나 실행기구가 되고요. 또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죠. 그래서 기존보다 대표성이 더 확보가 되고요. 또 이 읍면동마다 설치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읍면동별로 설치가 되는데 대신 위원회에 대한 임명 권한이 바뀌죠.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 장이 위촉하도록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치단체 장이 아니죠. 그래서 시장, 구수, 자치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읍면동 주도가 됐지만 이제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형 방식, 우리나라에 채택한 건 협력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더 강하다, 협의 실행기구다, 자문기구에 치지 않는다, 읍면동 주도가 아니라 대등한 협력적 관계다, 다 옳죠. 그리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자, 읍면 동장에 위촉을 했는데 주민자치회의원은 이제 자치단체 장, 이 법률에서 자치단체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18번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환경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개방체제에서의 국가간 관계로 인해 글로벌 환경한 행정에 사회기술 여러 측면에 영향이 행복되었다. 뭐 뻔한 얘기 되겠습니다. 또 법 집행 과정에 재량 폭커지니까 행정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나 공정성이 깨지기 쉽고 또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정치환경에 의해서 심화될 수 있다. 즉 정치환경에서 어떤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서 무리한 정책 추진, 경제정책 추진 같은 거 하면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한국 사회는 현재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 뻔한 내용이 되겠지만 공동체 의식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죠. 자,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자, 사회환경은 복잡하거나 불확실성이 가능성이 낮다. 자, 계속해서 사회환경은 복잡성이나 불확실성이 더욱더 증가되죠.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환경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고령화하고 인구 문제. 자,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구 절벽이 곧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인구 문제 다른 사회 문제를 다 한꺼번에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외국 노동자 이주도 오게 되고, 또 그러면 다문화 문제가 또 심각하게 또 대두되고,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갈수록 더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문제들이 더 증폭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는 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틀린 내용임을 금방 알 수 있고요. 자, 19번 에다크러시. 바꿔 말하면 탈관련이죠. 옳지 않은 거. 자, 탈관련 현상이고요.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 낮은 수준의 공식과 낮은 수준이 있구나. 자,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인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 다 낮다고 보죠. 자, 복잡성은 분화의 정도이고요. 수직 수평적 분화, 또 공간적 분산, 이런 의미를 표현하긴 하지만, 어쨌든, 복잡성의 의미를 체계적인 분화의 정도로 보자면, 관료제 같은 경우는 권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줘서 누가 어떤 걸 수행한다는 게 확정이 되어 있지만, 탈관료제는 누가 어떤 권한을 수행하느냐는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고,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자들이 권한 행사하게 되죠. 그래서 권한 책임관계를 미리 명확하게 설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복잡성은 더 낮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 되죠. 자, 고도의 창의성, 환경 정성, 당연히 이런 때 필요하고요. 또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나타난다. 왜냐? 자, 이질적인 전문가들이 서로 유기적 협력을 하도록 묶어놓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조정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다크러시의 특징이 조정과 통합을 중시하는 것도 특징이고 실제 그게 확보가 잘 안 되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조정과 통합 협력을 중시한다? 맞습니다. 조정과 통합 협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것도 맞죠. 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소모되죠.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심적 스트레스가 계속 너무 가변성이 심하다 보니까요. 얘가 안정적으로 어떤 조직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또 업무 상황도 계속 가변적이고 조직이라는 것도 계속 가변적이다 보니까 심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증가될 수도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료제, 탈관료제, 에다크러시, 뷰라크러시도 보자면은 기본비 세 가지 다 넣었다? 세 가지 다 넣었다. 물론 이제 규모기술 환경에서는 대규모 소규모, 일상기술, 비상기술 이렇게 되지만 자, 이런 규모나 기술로를 여기 연결시키면 안 맞습니다. 뭘 연결시키면 맞냐? 환경이죠. 환경의 불확실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변수가 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탈관료제의 특징에서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이 복잡성이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낮은 수익적 분화와 높은 수평적 분화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탈계층제이기 때문에 금방 파악이 가능하지만 높은 수평적 분화 같은 경우는요, 기능별 분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가진 전문가들의 수평적 위적 연계라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능별 분업 체계가 아니라 수평적 위적 연계의 의미로 보라 이거죠. 그래서 수익적 분화는 낮아지고 수평적 분화는 확대됩니다. 대신 복잡성은 낮아진다고 하셔야 됩니다. 권한 책임관계가 명확히 설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유사 문제가 예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 이런 기출문제도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공식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자, 복잡성, 공식성 그리고 직권성이 다 낮아집니다. 2번이 답이 됐고요. 자, 20번 기존 전자정부 대비 지능형 정부의 특징으로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거. 원래 스마트 정부라는 것도 있는데 굳이 지능형 정부 해놨고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이 되었던 와이즈,
지능이죠. 그래서 이 앞글자 따가지고 이제 이 명칭을 일부러 막 억지로 만들어 내놨습니다. 마음 보살핀다, 사전 해결한다, 가치 공유한다, 안전 지켜준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기존의 전자정부라면 투비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정부의 방향으로서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도로 정책 결정이 되도록,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주도의 정책 결정이 되도록 하겠다. 또 현장에 대해서 복합 문제 해결한다. 복합 문제 해결, 단순화의 업무 처리가 아니라 여러 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 문제 해결이랑 또 생애준비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기존 전 정부의 내용이라면 여기에 이제 일상 틈새에서 여러 가지 비서 서비스라는 이런 것까지 이제 채워 나가겠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 있어서 이제 요 자체만으로는 틀린 내용이 된다는 거죠. 기존의 전 정부에 비해서. 그리고 서비스 전달 방식도 온라인하고 모바일 체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온 디맨드 수요에 기반을 두고 가지고 O2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이 연결이 되는 멀티 채널 방식으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오프라인의 연계성 이걸 강조하죠. 그래서 수요에 기반을 둔 온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멀티 채널을 활용하는 방식 이렇게 되죠. 수요 기반 온 디맨드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 썼을 뿐이고요. 그래서 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21번 켈리의 귀인 이론에서 주장되는 귀인의 성향. 자, 귀인이라는 거는 원인 귀결이죠. 무엇으로 원인을 볼 것인가? 내부적 원인, 외부적 원인. 즉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이 문제냐,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환경적 요인이, 즉 외부적 요인이 문제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뭐가 원인인가? 그 사람의 행동은 내부적 요인 때문인가? 외적 요인 때문인가? 자, 이거 보기 전에 일단 먼저 켈리의 이론을 보자면 자, 귀인 분석 원인이 그 사람 때문인가 환경 때문인가 외적 요인인지 판단할 때 일관성 이 사람이 어제 그제의 행동 어제의 행동 현재의 행동이 항상 똑같냐 그게 일관성입니다. 일단 얘가 일관된 행동을 해야 이 행동의 원인이 내부적인지 외부적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은 과거 행동하고 비교하는 거죠.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과거의 행동하고만. 자, 합의성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가. 애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가. 그걸 합의성이라 합니다. 자, 합의성이 낮다는 것은 애만 그런 행동하고 있죠. 그럼 애가 문제죠. 내적 개인이고요. 합의성이 높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똑같죠. 그럼 이 상황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외적 개인이 됩니다. 마지막 특이성. 다른 상황에서도 다르게 행동하는가. 얘가 이 상황에서 하는 행동을 다른 상황에 가서는 하냐 안 하냐. 자, 이때는 했는데 이때 안 한다. 그럼 특이성입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똑같은 행동 안 하면은 특이성이 높은 겁니다. 자, 특이성이 높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만 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른 상황에서 안 하죠. 그럼 이 상황이 문제인 거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특이성이 높다는 것은 상황적 요인이 문제죠. 외적인. 근데 특이성이 낮고 어쨌든 다른 상황에서 얘는 이런 짓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얘는 사람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특이성이 낮으면 내적 귀인이 됩니다. 자, 요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일부 수험서라든가 교수의 책들이 조금 잘못 표현된 책들이 많은데 특이성이 특히 잘못 표현한 책들이 많은데 요게 정확히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설에도 켈리의 원서 내용 거기에 도표화된 거 있을 겁니다. 그게 정확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원래 켈리의 이론에서는 일관성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제 내적 개인, 외적 개인 판단할 때 요소를 쓰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일관성 자체만으로 이제 나중에는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이게 있을 때 이제 합의성이라든가 특이성 가지고 내적, 외적 개인을 판단한다 이렇게 봤는데 자, 판단 대상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없다면 내적 요소에 기인한 경우다. 막 섞어버렸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 말을 다 섞어버렸습니다. 자, 판단 대상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가? 자, 동일한 행동을 보인다면 특이성이 낮죠. 특이성이 낮으면 자, 이건 외적 요인이 되겠고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면은 그건 합의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건 두 쪽을 섞어버렸습니다. 막. 그래서 안 맞습니다. 이거는 요 자체를 전제 자체가. 자, 판단 대상이 다른 상황에서 달리 행동하는 정도가 높다면 자, 상황이 바뀌니까 얘가 특이하게 다르더라 이거죠. 지금 상황에서만 특이한 거죠. 그럼 특이성이 높죠? 특이성이 높다는 것은 얘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 외적 요소. 자, 판단 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즉 과거 행동하고 비교죠?
일관성입니다. 그럼 애가 계속 일관된 행동을 한다. 과거의 켈리 연구에서는 내적 요인으로 봤습니다. 그거를. 애가 일관되게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을. 하지만 수정된 이론에서는 일관성 가지고 내 외적 기인을 판단하지는 않고 일단 일관성이 확보됐을 때 합의성하고 또 특이성으로 판단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기존 이론에서는 이게 옳은 표현이었고요. 자, 판단 대상 외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 즉 합의성이죠. 합의성이 높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 요소, 상황 요소, 외적 요인이 맞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 전제 자체가 여러 개가 짬뽕이 되어서 맞질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야 되죠. 동일 상황에서 판단 대상 외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거. 이건 합의성이죠. 이게 한 높으면 외부 기인이었고요. 판단 대상이 그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특이성이 낮아지는 거죠. 다른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특이성이 높은 건데 동일한 행동을 보여버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만 특이한 게 아니죠. 맨날 상황마다 항상 똑같으니까. 그래서 특이성이 낮으니까 이때는 그 사람의 문제, 내부 기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관성이 높은 경우에 초기 이론에서는 내부 기인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되어 있고, 자, 20번 중앙인사기관 조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먼저 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과거의 중앙인사기관이 우리나라는 독립형으로서 존재하던 경우가 없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쉽게 파악은 가능했겠지만은, 자, 연역 자체를 뭐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에는 파악이 좀 어려웠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처음에 이제 총무처라는 곳에서 맡았고 1999년도에 이제 이원화가 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하고 행정자치부가 맡고요. 이때는 이제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고요. 그래서 비독립이죠. 위원회니까 합의제기구였고 나중에 인사기능이 다시 일원화됐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인사위원회 폐지되면서 행안부가 인사기능 맡다가 다시 안전행정부로 됐죠. 그 뒤에 다시 이제 인사기능 여기서 분리시킵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로요. 자, 인사혁신처 장 한 명밖에 없죠. 단독제형이고요. 또 국무총리 소속이지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독립 단독제형이 되죠. 나머지 설명은 맞고 요 99년도에 출범한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비독립기관입니다. 위원회니까 합의제는 됐죠. 그래서 비독립 합의제기관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죠. 자, 23번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기술과 직권의 관계는 상관도가 높다. 상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직권성은 상관도가 비교적 낮긴 하는데 연결을 시키자면 일상적 기술일수록 직권,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분권화는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기술과의 상관성은 낮다라고 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우드워드는 기술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서 복잡성 정도가 중간 정도인 대량 생산 기술은 일상적 기술이기 때문에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봤죠. 그래서 기술의 복잡성이 낮은 단일 생산 체제나 높은 과정 생산 체제 같은 경우는 비일상적 기술로서 유기적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봤고요. 자, 톰슨은 조직과 개인 간의 상호의존성 정도에 따라서 상호의존성이 최적한 중개적 기술. 자, 의존성이 좀 더 나타나는 길게 연결된 기술, 의존성이 아주 높은 집약적 기술을 구분했죠. 자, 페로는 과학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가지 기술을 유용했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4번 정책 평가를 위한 양적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계량적 기법, 수치화된 지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양적 평가 기법이 되죠. 자, 정량 평가 맞죠? 또 실험적 방법이나 비실험적 방법.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책 효과라든가 인과관계 측면들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계량적 방법에 이게 포함이 되고요. 자, 정책 대안과 정책 산출 및 영향관에 있어 인과관계 이걸 살펴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주로 활용하게 되고요. 자, 대부분의 데이터 수집을 심층면담, 참여관찰법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양적 방법에는 관찰법, 표준화 면제법은 있습니다. 자, 근데 질적 방법은 요거하고 좀 다르죠. 참여관찰법하고 심층면담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투사법이나 집단면담법. 자, 요게 대표적인 질적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적 방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참여관찰법하고 심층면담법이라는 거는 질적 평가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요, 이런 비교가 된다라는 차원. 자, 나머지 특징들도 알아는 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주로 효과성 평가는 이런 양적 평가에 의존하고, 집행 과정 평가에 있어서 집행 단계 과정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판단할 때는 이런 주관적인 질적 평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문제도 과거 전과가 있다 이거죠. 2014년 국가직 7급에 정책평가의 양적 기법으로는 자매관찰법, 신청면접법을 넣을 수 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봤다면 얘는 뭐 답을 낼 수 있었겠죠. 얘는 질적 분석 기법이 되기 때문에 4번이 여기서는 답이 됩니다. 25번.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정부의 시정연설 후에 국회에서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종합심사를 하고 의결한다. 너무 뻔하게 쉬운 문제였죠. 제출하면 그 다음에 시정연설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결특위 종합심사, 마지막에 본회의 의결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뭐 몇 번 지문에 등장했던 거 싶다고요. 자, 2번 예산심의 행정부에 대한 관리 통제 옳겠죠. 통제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혈선 확보하기 위한 견제 통제 기능하고, 그래서 자본의 혈선 확보하기 위한 견제 기능도 하고요. 또 행정부에 대한 예산 관리에 대한 통제도 하는 거죠. 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당에 영향을 미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당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강 정책 같은 것이 있겠고 관련된 사업들이 이루어지게끔 영향력 행사를 하겠죠.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 참여해서,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재로 인해 외부 의원 내각제 나라에 비해 예산 심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일반적인 성향이죠. 의원 내각제보다는 대통령 중심제가 훨씬 더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 그리고 대신 다른 대통령 중심제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의회에 의한 통제가 좀 더 약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하고 비교해보면 더 엄격한 심의 맞고요. 대신 다른 대통령제 국가하고 비교해보면 의회에 의한 심의가 그 정도만큼은 안 된다는 거였죠. 대부분 예산에 관한 합의가 다 끝나가지고 진행되다 보니까 국회에서 크게 삭감하지 못하고 행정부가 던져준 거 거의 통과된 형태다 보니까, 의원 내각제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엄격, 이건 옳은 편이고, 과거에 이것도 문제에 출제된 바는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